언제 들어오십니까? 문제는 한번 풀어보셨나요? 근데 어떻게 오전에 왔어요? 아, 그렇군. 오전에 연습 문제 못 보셨죠? 못 받으셨죠? 예, 이따가 출력이 되면 문제 페이지 2페이지 가시면 이제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맨 앞에 보면 이제 부동산학의 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쪽은 총론의 여러분들 그 시험 범위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목차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개념하고 분류, 그 다음에 이제 특성 이렇게 되어 있고, 통상 이제 제목을 달아서 올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할 때도 있고요. 부동산 학이나 또는 이제 부동산 활동에서 인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는 출제 빈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이제 정리할 수 있으면 되죠. 이제 이따가 이제 안에 내용 안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만 이제 조금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1번에 보시면 부동산학 및 이제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개가 같이 묶여 있으니까 먼저 이제 부동산학의 성격에 대해서 정리하실 때 이게 응용과학이라는 게 있었고요. 경험과학이라는 게 있었고, 종합과학이라는 게 있었고, 규범과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 이렇게 해서 5가지 정도가 이제 부동산학의 성격으로 제시가 되면, 시험상에서 지문으로 인용한 건 요거 3개밖에 없어요. 뭐 크게 중시하실 건 아니고, 학문을 우리가 순수과학하고 응용과학으로 나누게 되면은 부동산학은 어디에 해당한다 그랬냐면 응용과학, 어디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랬어요. 순수과학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를 취급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논리를 취급하는 학문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해 드렸고, 종합과학이라고 해서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가 종합과학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뭐 시험 지문상에서 인용을 했던 선례가 있고요. 시험상에서 답으로 유도한 거는 요게 유일해요. 그러니까 순수과학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틀리다는 얘기죠. 순수한 이론적인 원리만 탐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현실 생활에 인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응용과학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그냥 나와 있으니까요.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 있으신가요?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 대해서 뭐 기억나는 건 뭐 있나요? 자, 우리가 뭐 이런 것들
이게 쭉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는 거죠. 부동산 활동의 주체를 보면은 공적인 주체도 있고 사적인 주체도 있죠. 예, 그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련의 행위를 할 때는 이 요건을 인식을 하고 행위를 하라 그래가지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요 중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인용이 됐던 건요. 요거 윤리성. 그 다음에 이 공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대인 및 대물 활동. 뭐 요 정도가 이제 시험상에서 인용을 했던 거죠. 일단 요건 연결을 해서 보시면은 부동산은 뭐가 있는 재화냐면 사회성과 공공성 있는 재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인들에게서 취급되기는 어렵고 전문가에서 취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전문성 그래서 자격제도가 도입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또는 감정평가사 이런 제도가 도입됐고요.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뭐를 요구하냐면 직업윤리를 요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윤리를 보면은 고용윤리라는 게 있고 조직윤리가 있고 서비스윤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중윤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제시했고 이 안에서 여러분 시험상에서 나온 거는 조직윤리하고 뭐하고 공중윤리 이렇게 인용을 했던 선례가 있죠. 네 개 중에서는 어떤 윤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 개 중에서 글자 제일 기네. 서비스 윤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의뢰인의 이익을 제일 우선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조직윤리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동업자 정신 있죠. 중개업자 간에 또는 중개업자와 중개사 협회 간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윤리의식 얘기하고요. 공중윤리는 뭐 얘기했었어요? 부동산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누가 있냐면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 평가업자 아니면 금융기관 이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매도자하고 매수자는 윤리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고 중개업자가 윤리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용윤리라는 것은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대공도 있고 소공도 있고 또는 중개보조원도 있을 때 기본적으로 다 같은 윤리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고용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지역성 또는 개별성이 있으니까 무슨 활동을 꼭 필요로 한다. 정보 활동이라는 거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고요. 대인 및 대물 활동이라는 것은요.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거래가 되는 게 이제 토지하고 건물이죠. 그러면 이런 이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이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사람이란 얘기죠. 네, 그런 면에서는 무슨 활동이고 대인 활동이란 얘기죠. 얘들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은 뭐가 왔다 갔다 하겠어요? 권리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들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대물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무슨 활동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임장 활동. 그렇죠? 그러니까 임장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부동산 활동이 무슨 활동이자 대물 활동이자 무슨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부동성을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는 무슨 활동을 해야 된다. 임장 활동 이런 거 얘기했죠. 배려의 장기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부동산은 수명이 긴 재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변화를 충분히 감안한 상태에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 이 공간을 대상으로 행위를 할 때 이 공간은 수평 공간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삼천 공간 해서 공중, 수평 또는 어디, 지하 이 공간을 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합 개념의 사고로 접근하는 것은 법률과 경제와 기술이 있죠. 세 가지 관점을 다 인식하고 접근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부동산 활동에 대한 거. 아니 그 1번 문제 보시면 2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임과 동시에 무슨 활동이다. 대인 활동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 정리해 드린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거기 5번 지문에 가면 부동산의 3대 측면은 서로 뚜렷하게 구분이 돼서 각각 기술적, 경제적, 이 법률적 판단을 독립적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복합 개념의 사고로 접근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복합 개념 하면은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인 측면에 세 가지 측면을 다 묶어서
연계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걸 얘기하니까 따로따로라고는 표현에서 이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가시게 되면 부동산학의 정의 관계 물어봤을 때 거기 보시면은 5번에 부동산학은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무슨 과학이다. 경험과학이고. 근데 3번에 봤더니 부동산학은 체계화된 지식으로서 이론 탐구 자체가 목적인 순수 과학이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간단한 구별 정도죠. 예, 그래서 시험상에서 뭐 인용할 만한 소재는 그다지 높진 않아요. 근데 이제 혹시 모의고사 등을 보시게 되면 이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별은 해달라.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지난 모의고사는 뭐 잘들 보셨나요? 평균은 뭐 지난번보다 조금 오르신 것 같아도 여전히 뭐 50점에 머물고 있으니까 반평균이 60점은 돼야 되거든요. 6점은. 근데 저기 점수 나온 거 보니까 40점대 머물고 계신 분들이 계시던데 그거는 보완을 좀 하셔야죠. 지금 7월인데 40점대 머물고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모의고사 와서 틀렸다 이렇게 돼 있으면 틀린 파트를 선생에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게 개선이 돼야지만 이게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실력이 올라가고. 가만히 계시면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즘은 뭐 표정 관리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얼굴만 봐갖고는 제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간혹가다 제가 착각한다니까요. 여기 무슨 연기 학원인가? 뭐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렇죠? 몰라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표정으로 계시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죠? 진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드리는 약간의 문제들은 답이 없어요. 해설도 없고. 그러니까 실체를 조금씩 알 수 있겠죠. 어? 답을 제가 물어봐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지금 가는 거는 단원 순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열문항이라도 드린 거는 전범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기억을 유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보완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거는 점수를 맞춰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뒤 페이지 가서 문제 3번을 보시게 되면 또 이런 게 있죠.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있죠. 요거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인간의 행위가 만약에 그게 잘못되어 있다, 불합리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인간의 행위를 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이 학자들이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시험상에서 인용할 수 있는 거는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즉 부동산 활동이라든가 부동산 현상이 있죠. 예, 얘네들을 분석을 할 때 항상 무슨 사고로 접근한다는 얘기냐면 복합 개념의 사고로 접근한다는 얘기죠. 그럼 복합 개념 하게 되면은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법경기 세 가지라고 그랬죠. 예, 그 세 가지 관점에서의 어떤 분석, 요거를 토대로 만들어낸 논리가 이제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합식 접근 방법이 나오면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복합 개념이라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3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 현상 및 활동을 부동산의 복합 개념 사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런다?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기준했던 거라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설명했죠. 접근 방법에 보면은 법 제도적인 접근 방법이 있고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했었죠. 예전에는 인간의 부동산에 대한 어떤 행위를 개선을 하는 방법을 뭐를 활용을 해서 법과 제도를 활용해서, 그 얘기는 누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법과 제도를 가지고 이제 행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국경의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나가서 투자할 수 있고 외국 애들도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자국의 법과 제도만 갖고는 행위 개선을 유도하기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지금은 넘어가 있는 추세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윤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만 해주면 된다. 뭐 그런 논리가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근래는 이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3번 문제 3번 지문에 보시면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고요.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체라는 관점에서 부동산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은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4번에 이제 분산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 전부 다 우리나라 김영진 교수가 만들어낸 건데요. 요거는 이제 개별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분산식이라는 것은 법의 논리 있죠. 법의 논리면 법의 논리, 경제면 경제.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한 파트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부동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심각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냥 한 가지 측면에서만 접근해도 충분했었는데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지니까는 특정한 측면을 중심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을 중점식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복합 개념의 사고로 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한꺼번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분산식에 보면 특정 측면에만 중점을 두는 접근 방법은요, 중점식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험상에서 인용할 수 있는 소지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용어상에서 종합식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의사결정 접근 방법, 뭐 그런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밑에 가면 5번에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으로 능률성의 원칙이라는 거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학에 이거 배워 보셨죠? 기도 이념이라고. 이념이라는 건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효율성하고 뭐를 배웠었어요? 형평성에 대해서. 그죠?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 이념은 둘 중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최우선의 가치 이념은? 응? 이거. 그리고 민간 부문을 놓고 보더라도 뭐를 중시한다? 효율성을. 근데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모두 중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평성도 중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 김영진 교수가 이 이념에 대해서 능률성과 안전성과 그 다음에 경제성, 이걸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능률성하고 여기 있는 경제성은요, 포괄적으로 보면 얘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에 대한 관점을 우리나라 김영진 교수는 능률성하고 경제성으로 분리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이제 맥락인데, 능률성의 원칙에 입각했을 때 소유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용, 개발 또는 뭐 하는 거, 관리하는 거. 그랬을 때 얘네들의 행위 지침으로 제시되는 게 뭐냐면 그게 최유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용도 무슨 이용이 되게끔, 최유 이용이 되게끔, 개발도 무슨 이용이 되게끔, 최유 이용, 관리도 무슨 이용이 되게끔, 최유 이용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요게 26회 때 한번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한 소유 활동이 있을 때 지도 원리로는 뭐를 사용하고 있다? 최유 이용의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거래 활동에서는요, 거래 질서의 확립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자주 나오진 않아요. 26회 때 예외적으로 등장을 한번 시킨 거예요. 근데 또 이게 한번 시험에 인용을 했기 때문에 선생들이 만약에 모의고사를 줄 때 이것도 활용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 정도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보시면은 부동산 이제 개념이라고 돼 있죠. 거기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거죠. 여기 우리 앞에 했던 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저기 기본 소상에는 없어요.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추가로 정리를 해드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낯설게 느껴지는 게 문제집은 깔끔하잖아요. 그죠? 뭐 적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소해서 그런 거지. 좀 괜찮죠. 이제 좀 지나면. 자, 우리가 이제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여기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죠. 기술적, 그 다음에 경제적, 그 다음에 법률적.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때 기술적 개념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기술적 개념은 응? 여기 몇 가지. 일단 부동산 학교론에서 모르면 몇 가지. 일단 네 가지 돼보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네 가지 되면 대충 맞는다고요. 네 가지 됐는데 선생님이 버팅기고 있으면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몇 가지. 다섯 가지 그러면 한 95%가 맞다니까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에서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상품, 소비재. 이래서 몇 가지요? 다섯 가지요. 그죠? 그 다음에 법률적 관계를 보면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있죠. 이거는 좁은 의미 또는 민법상 뭐를 지칭하냐면 토지 및 정착물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넓은 의미에서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무슨 부동산? 준 또는 의제 부동산. 이렇게 해서 구별했을 때요. 이렇게 기술적 개념으로 네 가지를 구별한 이유는요. 물리적 측면에서 유형 측면에 이 부동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분류한 거고요. 경제적 개념으로 다섯 가지를 분류한 거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가격, 그 다음에 경기 변동, 이런 것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제적 개념으로 분류한 거고요. 이거는 뭐를 구분하기 위해서, 권리관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별을 했다는 얘기고요. 요 중에서는 요게 여러분들 시험 지문에서 쓴 거예요. 이게 얘네는 잘 안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수요와 공급 가격 그러면 누가 봐도 경제적 측면이고 권리관계 그러면 누가 봐도 법률적 측면이니까 지문으로 인용을 해도 별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써서 지문으로 한번 인용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을 때 얘네들의 기본적인 개념은 서로 같아요, 틀려요? 기본적인 개념이 서로 틀리다고요. 서로 틀리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이걸 구분할 수 있냐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요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은 제목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은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종류의 구분만. 그러면은 27회 때 나왔을 때도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자산하고 뭐를 자본 이런 걸 집어넣은 거죠. 그럼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답으로 유도했으니까 여기는 종류 정도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무난하게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거 기술적하고 경제적인 개념은 어느 나라에서 보더라도 분류의 기준은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법률적 개념은 요건 나라마다 다르겠죠. 네, 나라마다 다른 게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 하면 토지 및 정착물인데 정착물을 보게 되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게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하는 애들이 있죠. 예, 그러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된 애들이 있죠. 일단 대표적인 게 뭐가 나와요? 건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건물을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하는 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독립적으로 간주해요. 근데 미국 애들은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하진 않아요. 그냥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게 건물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마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면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하는 건 건물 말고 또 뭐 있어요? 건물 말고. 왜 소유권 보존 등기된 뭐 임목이라든가 명인 방법을 갖춘 뭐 수목의 집단이라든가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뭐 이런 것 있죠.
예, 그런 애들이 다 뭐가 돼요? 독립된 물건으로 우리가 취급한다 이런 얘기죠. 기억하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확인해 두셔야겠고, 그렇죠? 대신에 이게 정착물을 대신해서 건물이 들어가면은 틀리겠죠.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물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정착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구별해 주신 게 필요하고, 일부러 간주된 애들은 뭐 도로라든가 담장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준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고 돼 있는데 얘들은 뭐 특수한 동산이죠. 예,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의 뭐를 갖추고 있어요.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도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뒤에 가게 되면은 감정평가상에서 물건별 평가 방법, 그래서 얘들의 가치를 추계하는 방법을 출제를 하죠. 의제 부동산을 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동차는 무슨 방법으로 평가해요? 이건 거래사례 비교법. 건설기계는 이건 원가법으로. 20톤 이상의 선박 있죠. 얘는 뭐로? 원가법으로. 항공기 뭐로 평가해요? 얘 또 원가법으로. 그죠? 그 다음에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은 뭐로? 수익환원법. 광수, 공수, 영수 뭐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출제하는 거죠.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작년에. 건설기계 무슨 법을 하는데? 원가법으로 하는데 거래사례비교법이다 이렇게 틀리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내가 이제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번을 보시면 4페이지에, 자,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법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준 또는 의제 부동산이 있죠. 예, 거기에 포함된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복합 개념에 대한 거는 우리가 법경기 세 가지 측면에서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지문에 보시면 거래활동이나 평가활동 등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무슨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합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가 복합 개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을 얘기했었죠. 법률과 경제와 뭐 기술적인 측면. 근데 얘를 우리가 굳이 세분하면은 얘는 그 유형적인 측면이고 얘네는 무슨 측면이다. 예, 시험에 인용할 소지는 별로 없어요. 이거 바꿔주는 경우는 없는데 우리 문제 5번에서는 무형적인 측면이 기술적 개념이고 유형적인 측면이 법률과 경제라고 그랬으니까 바꿔서 내가지고 이제 틀렸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복합부동산이라고 아시죠? 복합부동산은요, 뭐하고 뭐가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의 부동산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법령에 의하면은 토지 따로 등기할 수 있고 건물도 따로 뭐 할 수 있어요. 등기할 수 있죠.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데 얘네를 우리가 거래하거나 이용할 때는 대부분 어떻게 일체로 우리가 이용하죠. 그런 상태의 부동산을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별개의 부동산을 취급하니까 평가 방법이 틀리죠. 토지는 뭐로 평가해요?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근데 얘네 일괄해서 평가하면요. 일괄해서 평가하면은 거래사례비교법 쓰죠. 얘네 전체를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쓰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지금 학원 건물이 매매를 한다 그러면 건물주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 어떻게 거래하겠어요? 같이 일체로 거래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더 풍부해요? 사례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일괄해서 할 때는 무슨 법을 쓰는 거예요? 거래사례비교법을 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죠. 이게 27회 때 나올 때 이것도 다 지문으로 등장시킨 거예요. 그때 복합 개념하고 뭐하고 복합 부동산하고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 정도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뭐 2번에 대한 거는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3번 가보시게 되면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요. 1번에 보면 정착물 중에서는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죠. 판잣집이라든가 가식 중인 수목이 있죠. 얘들은 부동산으로 분류하지 않죠. 이 가식 중인 수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시로 식재한 거 아시죠? 예, 화원 같은 데서 나무 이제 이게 수목 같은 거 판매하기 전에 임시로 이제 식재한 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착물로 보지 않고 동산 뭐 이런 개념으로 취급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4번에 보시게 되면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고요.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한을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명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4번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물어봤을 때 토지와 그 정착물은 광해 부동산에 속한다 그러면 틀리죠. 토지하고 정착물은 어디에? 협의의 부동산에 속하고요. 이게 정착물은 광해 부동산에 속한다는 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니까 광해. 그죠? 그래서 1번이 이제 맞는 표현이라는 얘기고. 토지와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포괄적으로 보면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광해 부동산에 속해 있으니까 그게 맞다는 얘기고. 2번에 보면은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자본과 소비재로 구분이 된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자본하고 소비재는 어디에? 경제적 개념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게 되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 요소, 상품, 위치, 환경,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 등을 지칭한다고 돼 있죠. 그럼 틀렸겠죠. 법률적 개념에서는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 등을 지칭한다. 거기까지만 해당이 될 거고요. 자산하고 생산 요소하고 상품에 대한 거는 어디에? 뭐 경제적 개념에. 위치하고 환경 그러면 어디에? 물리적 개념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은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 같이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는 것으로 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는 게 틀렸겠죠. 광해 부동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5번 지문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겠죠. 이건 복합 부동산이 되겠죠. 복합 개념 나오면은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의 법경기 이 논리를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목을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나오는 것은요, 이 정착물 개념은 그래도 시험상에서 많이 인용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정착물이라는 거는 이게 설비에 대한 논리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 건물을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하는데 미국 애들은 이걸 독립된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건물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토지에 속해 있는 거로 보는데 다만 이제 매매를 할 때 보면은 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설비 있죠. 설비 중에는 이게 거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게 있고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죠. 그거를 누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이 있죠. 이사 갈 때 두고 가요? 뛰어가요?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걔는 중개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정착물이라는 건요.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린 거죠. 얘는 원래 성격이 분리된 동산이죠. 동산인데 얘가 이동해서 부동산에 부착이 되거나 연결이 되는 순간서부터 뭐로 바뀌는 거예요? 정착물로 바뀌는 거죠. 왜 아파트 단지라든가 동네에 가게 되면 인테리어 가게 있죠. 거기 진열되어 있는 욕조 있죠. 걔가 거기 진열됐을 때는 동산인 거죠. 근데 얘가 이동해가지고 여러분 집 욕실 있죠. 여기에 딱 부착이 되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정착물로 바뀌는 거예요. 이사 갈 때 욕조 뛰어가요? 두고 가요? 두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는 거래 대상이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얘를 구분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얘네들이 중개라든가 또는 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지 이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동산하고 뭐하고 정착물은 이제 우리가 구분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네 우리가 구분 기준 배우셨죠? 구분 기준 한 거 기억나나요? 일단 애가 부동산에 부착이 돼 있잖아요. 부착이 돼 있는데 얘를 뭘 하는 과정에서, 제거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손상을 주면은 뭐라고 봐요? 그러면 정착물로 보는 거죠. 얘는 6조는 물리적인 손상을 주지 않고는 떼어낼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네. 근데 물리적인 손상은 주지 않고요. 기능적인 면에서 손상을 주더라도 뭐라고 봐요? 그것도 우리가 정착물로 볼 수 있죠. 뭐 수도꼭지라든가 인터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걔가 없으면은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라고 본다? 정착물로. 그 다음에 물건의 성격이죠. 이동 가능성이 있어도 특정한 위치라든가 또는 용도에 맞춰서 설치가 됐으면 그럼 얘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얘도 정착물로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얘가 나오는 게 뭐냐면 교회나 성당에 가면은 예배용 그 의자 있죠. 걔네들은 예배의 목적으로만 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배를 볼 때는 거기다 찬송가 성경책 올려놓고 예배 보기는 편한데 그 구조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에는 좀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설치한 의도 있죠. 자, 에어컨을 설치를 했어요. 얘 설치했는데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거는 동산이에요, 정착물이에요? 응?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에어컨 설치했잖아요. 동산이에요, 정착물이에요? 조금 아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집에 설치되는 에어컨 두고 간다 그랬어요, 뛰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동산이잖아요, 동산.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려고 생활의 편의에 설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할 때 두고 가요, 뛰어가요? 뛰어갈 거 아니에요. 임대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 에어컨이 있죠. 이건 정착물이라고요. 원룸에 설치되는 에어컨이 있죠. 네, 걔는 매매할 때 따로 거래하지 않죠. 네, 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원룸의 가치가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설치했냐는 거죠. 대부분 임대인이 설치한 건 뭐라고 보고? 정착물.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요. 이건 동산으로 보죠. 그렇죠? 요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임차자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 틀리게 출제했던 선례가 있어요. 가끔 이제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줄 때 활용은 할 거예요. 가끔. 그래서 5번에 가시면 부동산 개념에 있어서 영미 부동산학의 정착물 구분 기준을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번 지문에 보면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 기능적인 면에서 건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될 수 있으면 동산으로 취급하고 기능 면에서 건물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거가 되면은 뭐라고 본다? 정착물로 본다. 이런 얘기고요. 또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고안되었다면 그것도 역시 뭐라고 봐요? 그것도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5번 지문에 보시면 당사자가 물건을 설치한 의도도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되며 임대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의 에어컨은 뭐라고 본다? 정착물로 보는 거죠. 3번에 보면요. 매매 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할 때는 정착물로 보고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4번에 보면 임차인 정착물은 제거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틀리죠. 임차자들이 대부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애들이 있죠. 거래 정착물, 가사 정착물, 농업 정착물 이런 것들이 다 임차자 정착물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하셨어요. 부동산 분류를 하셨는데 토지의 분류에 대해서도 정리했었죠. 기억하나요?
자, 우리나라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 공간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최근에 2017년 기준했을 때 우리나라 이 도시 관리 계획이 있죠. 거기에 관한 이제 통계 자료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토 중에서 약 한 17%를 도시지역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한 5,100만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4,300만 정도가 도시지역에서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도시지역에서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도시지역은요. 그 안에 들어가면 주상 목록에 대한 이제 4가지로 세분할 수 있는데 요게 시험에서 한번 요걸 위치를 바꿔서 한번 냈었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는 게 어느 지역 안에 있다고? 도시지역 안에 있다고 이렇게 명시해서 틀리게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주지는 않는데 기본 제목적인 수준 정도만이라도 구별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여기서는 몇 개의 지목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28개의 지목과 부호를 다 기억을 해달라고 이 1차 시험인 학계론에서 출제하진 않아요. 근데 요즘 이 28개 지목 중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요거 2개만 나오고 있어요. 국어하고 뭐하고 유지하고만. 요거만 이제 번갈아서 나오니까 국어는 뭐를 얘기해요? 물이 흐르고 있는 이제 작은 도랑 생각하시면 되고 유지라는 거는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 있는 연못, 저수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요런 애들은 시험 지문으로 여러 번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박스 처리해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뭐를 명시하느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이전에 안 냈으면은 이게 또 뭐 항의가 빗받치겠는데 이전에 지문으로 다 냈다고요. 국어를 내면서 유지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한번 준 적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정도에 대한 거 정도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부동산 활동상에 분류를 했을 때 요 기억나는 거 있나요? 부동산 활동상의 토지 분류? 이거를 여러분들이 쭉 쓸 수 있으면 여기가 정리가 되신 거고, 네, 기억이 나는 게 없으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고, 그 차이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시험장에 가면 이게 문제를 보는 순간에 이게 기억이 푹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맞고 틀리고 여부가 바로 확인이 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웠죠. 묶어서 대지와 택지와 부지를 배웠을 때, 그죠? 등호를 하면은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셋 중에는 어느 게 부지가 제일 포괄적이라고 그랬죠. 얘네들은 무슨 용도로 써요? 얘들은 건축 용도로 쓰이는 거고, 건축 용지고, 얘는 건축 용지에다가 뭐로도 수도 용지나 철도 용지나 도로 등과 같은, 그죠? 건축이 제한되는 용도에도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부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지를 얘기할 때는 포괄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부지를 얘기를 할 때 얘는 지문상에서 한 번 인용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부지가 그래도 한 2-3번 인용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또 뭐가 있어요? 후보지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이렇게 묶어주는 이유는요. 이거를 제목만 바꿔서도 내요. 둘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제목만. 얘네를 구별할 때 후보지는 용도 지역 간의 전환 중인 토지고요. 이행지는 지역 내에서. 그리고 이제 참고로 보시게 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농지하고 임지는 바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죠. 뭐 논밭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나무들이 들어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지 조성을 하거나 형질 병영을 하거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택지 지역에서 무슨 지역으로? 택지 지역으로 이렇게 전환 중인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후보지라고 그래요. 후보지. 근데 여기 있는 밭이 주거용지로 이렇게 바뀌어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뀌어가도 후보지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이 표현은 안 써요. 그냥 큰 틀에서만 써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생들이 모의고사 낼 때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 후보지하고 이행지라는 개념은요. 이건 ing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게 전환 중이다 또는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이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공업지였는데 뭐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용하고 있으면 후보지 또는 이행지 이런 표현을 안 쓰겠죠.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얘는 그냥 뭐로 보는 거예요? 상업지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시험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이건 모의고사에서만 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용도 지역 안에서 만약에 밭이 뭐로 바뀌면 논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이면 무슨 토지를 한다? 이행지를 한다. 이런 얘기죠. 지역 내에서 움직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표현에서는 뭐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필지와 뭐가 있어요? 자, 필지라는 것은 법률적인 개념으로, 그죠? 좀 아까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무슨 단위예요? 이건 등록 단위죠. 면적 단위라고 하면 또 틀리다는 얘기죠. 얘는 토지 소유자의 뭐를 구분하기 위해서? 예, 권리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 뭐예요? 필지. 그럼 획지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가격 수준을 구분하는 개념이 뭐다? 그게 획지죠, 획지. 이렇게 로타리가 있으면요. 여기 있고, 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한 150m 범위 내에 있으면 그걸 역세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법에 규정해가지고 이제 구별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이 주변의 다른 토지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비싼 애들이죠. 역세권에 포함이 돼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게 획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지하고 또 뭐 있어요? 건부지가 있으면 일반적인 요 나지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예, 나지라는 거는 토지상의 건물 있죠.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 한다? 그걸 나지라고 얘기를 해요. 일부 표현에 가게 되면 갱지나 저지 같은 거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갱지 저지는 여러분 시험에 인용을 안 해요. 갱지 저지 표현이 나온 게 예전에 10회 이전에 한번 딱 나오고 그 이후로 나온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지하고 건부지가 있으면 어느 게 시장성이 좋아요? 나지가 건부지보다는 시장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지가 건부지보다 시장성이 좋은 이유는 어디 있다? 네? 얘가 최유 이용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토지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걸 건부 감가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그 다음에 법지하고 뭐 있어요?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 실익은 있다 없다? 실익은 없죠. 빈지는 바닷가 생각하시면 되죠. 네, 개인 소유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근데 해수욕장 설치해서 운영하면 경제적인 실익은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포락지가 있어요. 포락지는 뭐를 포락지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물이 흐르는 땅으로 바뀐 땅이죠. 그렇잖아요. 작년 시험에 이 빈지하고 포락지하고 제목을 바꿔서 들어온 거예요. 내용은 포락지였는데 제목을 뭐로? 빈지를 써갖고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소지는 알고 계시죠? 소지는 뭐? 이게 힐소자라고 그랬잖아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뭐? 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얘는 기억하시죠? 쉴 효자가 앞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농지 쉬게해주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뒤로 빠지면 비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토지의 분류 관계를 내가 이렇게 쭉 적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야지만 문제 하나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를 분류하는 거예요? 주택의 분류도 시험에 내야 안 내요? 주택의 분류도 시험에 내죠. 이게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분류할 수도 있고 주택법에 의해서도 분류할 수가 있죠. 건축법에 의해서는 단독주택하고 무슨 주택?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이 있고요. 다중이 있고 다가구가 있고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은 연립, 그 다음에 아파트, 다세대, 그 다음에 기숙사.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건축법에서 분류한 거고요. 주택법에 의해서는 준주택이 있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죠.
예, 여기까지 근래 시험 지문상에서 써요. 그러니까 용어 정도는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작년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게 다중이죠. 예? 다중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시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 다중이 있고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기숙사가 있잖아요. 얘는 공동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얘는 공동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이용객의 한 50%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가구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다중이나 다가구는 어떻게 돼요? 단독이나 소유권이 하나밖에 없죠. 근데 공동주택은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구분돼 있죠. 구분 소유권 인정이 되니까 그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가구는 이거 세대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세대수 제한이 있죠. 19세대 미만이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공동에 가게 되면 여기도 얘도 다가 있고 얘도 다가 있고 얘가 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죠. 요거 세자 붙여가지고 세 들어간 애만 무슨 주택이다? 공동주택이라 해준 거예요. 그죠? 대학 이름 붙여가지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요 기본적인 거는 구별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얘도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인데 여기 있는 공동주택의 요건에 적용을 안 받죠. 관리사무소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어린이놀이터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규모는 2세대 이상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이죠. 이게 한번 출제한 거죠. 350세대라고 틀리게. 그 다음에 얘는 공동주택이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죠. 그것까지 또 출제한 거죠. 정책편에서.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준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렇게 제목만 바꿔서도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관계 이제 정리하시게 되면 무난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늠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이렇게 쭉 적을 수 있는가. 이게 적을 수 있으면 내용이 정리가 된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있었지라도 한참 생각을 하면 실전에 가서도 똑같은 거예요. 한참 생각이나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총론은 다 맞아줘야 된다니까요. 총론은. 우리가 지난번에 경제론 있죠. 네, 경제론 몇 개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경제론 들어가면 경제가 5개 나와요. 근데 경제론의 시험 목차가 뭐냐면 수요 공급 이론 있죠. 이거하고 경기 변동이라고요. 그럼 통상 나오는 게 4개, 1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요 수요 공급 이론에 가게 되면요. 수요와 공급에 뭐가 있냐면 균형이 있고, 수요와 공급에 뭐 있어요? 탄력성이 있으면 얘네가 이론도 낼 수 있고 뭐도 낼 수 있어요. 계산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여러분 시험에 보게 되면 얘 계산 문제 나왔고 얘 이론 나왔고 뭐 나왔어요? 계산 문제 다 냈다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뭐 기초에서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 있죠. 그거 하나만 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5개 중에서 3개만 맞자는 얘기는 이거 지금 뺀 거잖아요. 계산을 뺀 거잖아요. 빼고 이론으로는 다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총론에서 하나 틀리게 되면 여기서 계산 문제를 하나 풀든가. 그렇잖아요.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쉬운 걸 하나 틀리면은 2개 틀리는 거랑 똑같아요. 확률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서 나오면 점수를 반드시 따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설마 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이거 시간 금방 간다니까요, 이거. 네? 이게 10월 초 들어가면요. 이게 부류가 3부류로 나눠져요. 10월 초 되면 첫 번째 부류는 그냥 이번 주 시험 봤으면 좋겠다는 부류가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지쳐서 빨리 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겠어요? 한 달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늦게 발동이 벌린 부류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해요. 학계론 선생 얘기대로 5월 달부터 할 걸, 아니 6월 달에도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사람이에요. 세 번째 부류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정을 내년으로 맞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냥 편안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쉬었다 해.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금방 가요, 이거. 7월 달에. 이거 뭐 하순 되면은 뭐 휴가 있을 거고, 휴가 갔다 오면은 원서 접수해야 되고, 그죠? 그 사이에 9월 달 되면 추석이 있을 거고, 추석 지나면 10월이죠, 뭐. 그렇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이에요, 금방.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쉬는 동안에 내가 이게 쭉 한번 될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잠깐 쉬었다가 문제 6번부터 하시죠.